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소송경매다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소송경매가 무엇인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하고 부동산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질리지 않고 떨어진 가격으로 사서 감정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팔고 나오자 하는 방법인데, 싸게 파는 방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거기에 그 부동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하고 협상으로 팔고 나오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기서 고르는 물건이 어떤 거냐 하면은 지분 경매,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건물 매각 제외 중에서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 없는 건물, 그 다음에 건축물 과정이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렇게 네 가지로 종류별로 해서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그걸 사서 해결했던 실전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물건을 투자하는 건 뭐냐면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을 때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라고 알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걸 낙찰을 받아서 지적법상 도로 없는 것을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게끔 되면,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하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농지를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세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담당자한테서 내가 이거를 사면 농지증을 해줍니까 하면 농지증 안 해줍니다 하는 것이 무슨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고 하는 거를 낙찰받아서 소송을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게 해서 팔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인데, 여기는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낙찰받았던 거를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해결했다는 실전 사례입니다. 따라서 내가 저렇게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는 저런 식으로 해결하는구나. 법정이상권 없는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법정이상권 있는 건물을 샀을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실전 사례입니다. 오늘 실전 사례는 먼저 주에는 제가 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강조해서 실전 사례를 설명했고, 오늘은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에 법정상권 있는 거 없는 거를 종류별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사례인데, 여기서 소송경매다 하는 얘기는,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팔지 않고 내가 땅만 낙찰받아서 건물 주인 있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고 나오고 싶은데 협상을 하러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장으로 나오게끔 만들게끔 되고, 우리는 감정가에서 100%가 70% 떨어지고 49%까지 떨어졌을 때 50%나 60%에 사서 감정가의 90%에 팔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0%에 사서 감정가의 90%를 팔고 나면 우리는 30%의 마진을 보자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소송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협상장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소송인 겁니다. 먼저 협상적으로 나오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협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 소장을 내는 겁니다. 오늘은 협상이 된 것서부터 협상이 안 되면은 그 소송을 해갖고 협상장으로 끄집어냈던 그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 81페이지를 보세요. 자,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자, 8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요겁니다. 법정상권이 없는 땅만 우리가 사서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야가, 땅이 529평인데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을 시작해서 2,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부여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지어져 있고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20만 원 정도는 가는 것이 원칙인데, 529평이면 거의 감정가가 1억이고 15만 원씩 쳐도 7,500만 원인데, 처음 썼던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시작해갖고,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다 보니까 4차까지 떨어져갖고 2,600만 원까지 떨어진 걸 제가
10년 전이죠. 2014년도니까 10년 전에 우리 수강생에게 이걸 낙찰받다 해갖고 단독 응찰을 해서 2,655만 8천원에 낙찰받았던 사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 매각제에도 이런 것도 투자하실 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독 응찰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근데 10년 전에 제가 이거 했을 때는 거의 단독 응찰이었습니다. 이런 걸 투자하는 걸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을 받는 걸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기 건축물 관리장을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누구라 했죠? 박누구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땅은 누구죠? 최누구죠. 다시 말하면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누구라는 분이 이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그 사람이 나가고 건물만 사서 여기서 살고 있던 겁니다. 이거를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해결하는 법입니다. 이게 소송 경매는 해결했던 실전 사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 있으면 낙찰 허가 불허가 나죠. 일주일 있다 낙찰 허가가 나면은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그 낙찰하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있죠. 그 다시 지금 보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불허가가 나지 않으면 걔가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15일 지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잔금을 내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같은 하나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으려면 내가 땅을 낙찰 받았으니까 내 땅을 건물 주인한테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건물을 내가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합쳐져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파는 겁니다. 아니면은 건물 주인에게 내 땅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을 팔 때 얼마에 팔려면 감정가가 5,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7천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을 쳐서 우리가 2,600에 낙찰 받았으면 얼마를 되면 4,5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팔고 나오는 겁니다. 실거래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주인이 내 땅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 감정가로 팔고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2번 정도 떨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수경매는 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팔고 나오냐고 파는 방법을 알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거는 사는 법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법을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이 내 땅을 살 것인가 건물을 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잔금을 내기 전에 보름 지나고 나면은 먼저 찾아갑니다. 잔금 내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강생이 이거를 공동 투자로 여자분 2분이서 같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이 저한테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그럼 저거 현장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더니 옛날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춥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비닐을 쓰셔서 비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툇마루가 있고 앞마당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마 밑에 앞까지 다 비닐로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저는 지금 땅만 낙찰 받았죠. 땅만 낙찰 받았어도 제가 여기에 있는 그 경매를 당한 사람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뭐만 낙찰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이 경매 자기 물건이 경매가 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를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사시는 분하고 대화를 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딱만 낙찰받습니다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분이 그래요? 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다 낙찰을 받았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은 경매로 나오는 걸 다 알고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분이라는 걸 내가 그 말 한마디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나가고 안 계세요? 그래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가르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예, 몇 번이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고 지금처럼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겠다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그랬더니 몇 번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죠. 그 사람은 네가 누구든지 낙찰을 받고 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알지만 못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건물은 빼놓고 땅만 낙찰 받은 거를 다 아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 협상해야 될 사람이 이 경매 물건에서 어느 정도 아느냐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파악을 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 그러면 사장님 들어오시면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루나 이틀 안에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오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열흘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제일 겁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협상을 가자고 했는데 협상을 한다든지 안 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내 배 째고 네 맘대로 해라가 제일 무서워요. 그건 진짜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답변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내 배째라 하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야 이거 생각보다 좀 일이 꼬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15일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 이 부여의 진오리에 사는 사람인데 먼저 번에 오셔서 뭐 전화 좀 해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하니까 제가 전화가 왔으니까 반가워서 그러면 내가 내일 금요일 날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몇 시쯤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내일 6시면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만 오시면은 좀 만날 수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6시에 간 겁니다. 이제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 두 분을 모시고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이제 제일 먼저 건물 주인이 땅을 살 것인지 땅 주인이 우리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가서 얘기를 했죠. 저희가 여기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려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건물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철거해 주실는지 그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나오는지는 상대편의 생각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물 철거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뭐라 그러죠? 집이 좀 가난해 갖고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부여의협에서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작년에 이 집이 우리 상태가 너무 나쁘다고 해서 창하고 이런 걸 다 고쳐줘서 한 87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옛날 집인데 창이 하이샤시로 바뀌고 있고
싱크대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새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싱크대하고 창하고는 새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땅이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부여군에 조천읍에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는 공무원한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이 내가 조사를 해보고 가르쳐 주겠다 해갖고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갔더니 그 공무원이 내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법정상권도 없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당신네들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 돈으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까지 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가 말해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돼.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담당 공무원이 얼마라도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법정상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근데 철거하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나갈 것이냐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물주인이 땅을 못 산다는 얘기니까 내가 이제 건물을 사야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산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시다면은 저도 돈이 없지만은 제가 좀 도와드리는 셈 치고 한 200만 원 정도는 이사 비용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합쳐서 이사 갈 때를 구해보시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올 때니까 그때쯤에서는 어디로 언제 이사를 가겠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제가 다음 주까지 결정을 하라고 압력을 준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거기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대상자인데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거기에 여자분이 좀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이라는 얘기는 그 뭐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키가 좀 작아요. 그거 지체장애이고 돈이 없는 집이다 보니까 조천읍에서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낙찰받은 그 여자분 두 분하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낙찰받은 두 분이 여자분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게 마음이 조금 찡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그래도 그렇지 200만 원이 뭐예요? 그래도 한 5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돈 주는 거야? 자기 돈 주는 거야? 그건 나로서는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협상을 하는데 낙찰 받은 두 분이 500만 원까지는 줘도 좋다는 것을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협상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나는 어떻게든지 가격을 덜 주게 협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낙찰 받은 애들이 한 500만 원까지 주겠다니까 그럼 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올려도 되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아직 잔금 내기 전인 겁니다. 지금 잔금 내기 전이에요.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내가 보면 공무원하고 뒤에서 코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200만 원을 도와주신다는 데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200만 원 턱 써!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은 있잖아. 제일 먼저 갔더니 200만 원을 도와주신다는 데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200만 원 가지고는 오니까
아무리 얻으려고 해봐도 도저히 얻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수강생들 낙찰 받으신 분이 500만 원까지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100만 원씩 더해서 4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남자분이 협상을 그렇다면 하고 얼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탁 치더라고. 입 다물으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00만 원 주신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집을 얻으려고 알아보니까 1000만 원 없으면은 도저히 못 얻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00만 원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니까 그 여자분이 10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2,600만 원에 낙찰을 받지 않고 2억 6천에 낙찰을 받은 거라면 내가 한 1000만 원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2,600만 원을 주고 낙찰 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걸 전부 다를 2,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요? 아니 그래도 여기 평수가 있는데 어떻게 2,600만 원이란 말입니까?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성질 급한 사람이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말이 끊겨서 서로 한 2, 3분이 지났는데 2, 3분이 짧은 것 같은데 서로 나는 400 주겠다 그러고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협상이 안 되고 가만히 있을 때 2분은 엄청 길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지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500까지 얘기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정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500까지 드리겠습니다. 500 이상은 없고 만약에 지금 500만 원 갖고 결정하지 않으신다면은 저희들은 협상은 없고 제가 강제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50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던졌더니 남자분이 500만 원 하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500만 원을 계약하신다면 제가 오늘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드리고 한 달 기한을 주고 한 달 기한을 주고 나가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내가 다시 와서 나가시는 날 4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약금을 250만 원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 나갈 때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만 달라 그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끔 되면 거짓이 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다가 우리 수강생을 지금 250만 원 드릴 수 있냐 했더니 얘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계약서 쓰자 해갖고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250만 원 계약서를 쓰고 500만 원 계약서 쓰고 250만 원 드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계약서를 썼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해갖고 여기 보면 일금 얼마 해갖고 이 500만 원 해갖고 계약금 얼마 25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렇게 준다는 것을 이제 계약서를 다 썼습니다. 써놓고 한 달 안에 나가시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준비했다가 오시는 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4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내일 나가니까 나머지 250만 원 주세요. 4일 만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나간다는 날 그날 250만 원을 갖고 우리 수강생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가 한 4시쯤 도착을 했는데 벌써 이미 이사 다 가고
남자분이 혼자서 그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 주고 그 등기를 넘겨줄 서류 있죠. 등기부 등본하고 뭐 계약서 쓰고 뭐 한 그런 서류를 인감증명하고 다 달라고 그랬더니 다 준비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류를 다 갖고 있어서 서류를 받고 250 마저 주면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사를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조천읍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공무원이 부여에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서 논산에다 얘기해서 논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구해줬는데 논산의 임대 아파트가 보증금 200만 원에 월 8만 원짜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4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얼른 200만 원을 가지고 보증금 내고 이사 비용도 들어오잖아요. 4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서 8만 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분이 얼른 오케이 하려고 했었는데 여자가 툭 쳐갖고 100만 원 더 올라가서 500만 원을 해서 넘겼는데 사실은 부여에서 만들어줘갖고 그리로 다 이사 가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돈을 250만 원 다는 게 그 250만 원 가지고 그 잔금 다 주고 보증금 내고 이사 가게끔 다 준비를 하느라고 그 사람이 계약금을 250을 달라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0을 다 주고 이 사람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우리 이 부여와 공주의 공인중개사가 우리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얘기하면 다 팔아주니까 이걸 얼마에 팔아주겠다는 그 당시 한 그 6천, 7천 이 정도는 얼마든지 받고 팔 수 있습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건물 우리가 샀으니까 팔아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놓겠습니다. 7,500에 내놓고 뭐 얼마든지 깎아달라면 깎아주는 대로 팔읍시다. 하고 내가 그렇게 7,500에 팔아주신다면 중개수수료를 500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야지 이제 우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 이전해달라고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를 시켰더니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못 해준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서류 다 받고 다 했는데 등기 이전을 왜 못 해주냐 그랬더니 이렇게 옛날 건물은 가짜를 만들어서 서류를 가짜로 위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인도 없는 거를 팔고 산 식으로 해갖고 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류를 가지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파는 사람 직접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등기소에 직접 와달라. 내가 와서 얘기를 해주면 일당 2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른 또 왔더라고요. 와서 저하고 같이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소 갔더니 등기소에서 확인주소 이런 걸 쓰더라고요. 확인주소 자 보십시오. 등기할 부동산 표시 조천면 119-5 등기유자 누구 신청 접수 14년 5월 21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첨부서면 주민등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넣고 특기사항 152cm 50kg 흰머리 많고 짧은 머리며 눈이 큰 약간 작은 체구임하고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확인이 되니까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이게 워낙에 싸다 보니까 한 1억 정도로 가는 거를 7,500을 판다니까 일주일 만에 바로 팔리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 공인중개사한테서. 아니 이거 팔아달라고 해서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등기부 등본 보니까 건물 아직 안 넘어왔던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물 안 넘어왔어 우리가 샀고 지금 이럴 일이 있어서 안 넘어왔으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그러면 교수님 건물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틀림없이 맞죠? 그러더라고. 맞아 그랬더니 그러면 아직 건물을 안 넘어왔어도 건물까지 같이 파는 걸로 계약서 씁니다. 써! 이렇게 자신감. 그러니까 그분은 나한테다가 강의를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믿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교수님 믿고 무조건 계약서 씁니다. 그 지분 우리 사신 분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로 보증금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팔고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1억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기는 얼마 주고 나면 2,6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서 한 3,100만 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등기 이전까지 다 해서 한 3,500이 들어갔는데 7,500에 팔아도 500을 준다고 하더라도 7,000이다 보니까 우리는 3,500 들어가서 3,500이 그냥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 말고 산단이 있게끔 되면 싸게 사서 어떻게 한다? 싸게 팔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우리가 사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을 때는 싸게 사서 싸게 팔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외초에 이런 건물을 현장을 가보고 입찰을 들어갈 때 건물주인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49%까지 떨어지면 55% 60%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더 높게 써봐야 마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가격을 결정해서 해서 감정가의 80%에서 90%에 팔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시가가 얼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산 가격하고 파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마진만 남으면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고 입찰을 들어갈 때 가격도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다음번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9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014 타경 13899인데 여기도 대지만 261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안선이다 보니까 땅값이 좀 비싸죠. 1억 3,5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뭐 8,700만 원 썼죠. 여기 한 사람이 2등이 얼마 썼죠? 6,700을 썼죠. 사실은 제가 이걸 추천 물건을 골라주고 제가 설명을 했던데 이번 제 금요일 날에도 이런 추천 물건을 제가 골라주고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제 추천드린 한 수강생이 오더니 교수님 이거 내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마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저기 뭐야 6,600이니까 예의상 100만 원만 더 써. 근데 누군지 모르게 얼마에? 8,700으로 질러버린 거 엄청나게 질렀죠. 그럼 누가 질렀다고 봤더니 우리 수강생이 질른 거야. 그럼 이 수강생은 누구냐? 이 사람은 아파트를 입찰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아파트를 입찰 들어가던 사람은 다 질러요. 그러니까 그 질르는 그 기질이 남아있어갖고 이거는 이렇게 건물 매각제 이거 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최저가로 들어가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아파트를 경매하던 사람은 다 질러다가 아파트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특수경매로 옮겨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파트를 경매를 하다가 아파트가 하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낙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투자도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교수님, 제가 작년에 23건을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23건 들어갔다 한 달에 2건씩 들어간 거죠. 너무너무 승질이 나서 마지막에 한번 질렀거든요. 질러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낙찰은 받았는데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장은 끝났다고 해갖고 특수경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유튜브 알아보고 저한테 옮겨온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은 질러요. 근데 이 사람이 한 3, 4일 있다가 나한테 오더니 나 우리 수강생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질러준 줄 알았더니 교수님 그거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봤더니 질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경매 전문을 하던 사람인데 아파트를 받던 사람이에요. 아파트는 질러서 받는 게 맞는데 우리 특수경매는 절대 질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끼리 1등도 8,700만 원, 2등도 6,700만 원이야. 둘 다 1등, 2등이 전부 다 제 수강생이 어떻게 같이 겹쳐졌더라고요. 그렇지만 8,7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돈이 안 남는 건 아닙니다. 더 남을 수 있는 게 덜 남았던 거죠. 자,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죠.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잔금 내기 전에 보름 지나면 찾아가는 겁니다. 제일 여러분 알게 이렇게 특수경매는 낙찰 받고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고 나면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을 안 내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잔금 안 내고 해결하는 것도 제가 실전 사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내기 전에 제일 먼저 협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방향이 결정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일주일 지나서 낙찰 허가 받고 이의 신청 기간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기 집을. 이게 이제 건물은 매각지인데 건물이 2개입니다. 건물이 2개가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인데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집이 여기 하나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이 집하고 둘이 쓰고 있는 이 한 필지가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건물은 건축물 과정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고등학생 정도쯤 되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누구 어른 계시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들어가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한 40대 중반 되시는 남자분이 나오더라고. 남자분이 나와서 어떻게 오시냐 해서 이거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미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 그러십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조금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있고 부인 있는 데서 그런 걸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보고 바깥에 나가자 해서 이 길로 나왔습니다. 길로 나와서 내가 뭐 낙찰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자기 사정을. 제가 사실은 이 땅이 전부 다가 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4년 전에 위암에 걸렸어 갖고 그 병원 치료를 하는 바람에 돈도 못 벌고 필요한 바람에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가게끔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완치가 돼갖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요 땅만큼은 제가 다시 샀으면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목적이 뭐라 그랬죠? 건물 주인한테 먼저 팔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가서 봤을 때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보고 안 산다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건데 제일 좋은 것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겠다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하나라고 알아봤더니 내가 그렇게 할 건가를 물어보려고 갔더니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먼저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나로선 너무 반갑죠. 그러세요? 그럼 저도 어차피 땅을 팔으려고 한 거니까 건물 주인이 사신다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게 당연히 맞죠.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신다 그러면 제가 감정 가격에 10%를 싸게 드리겠습니다. 10%를 깎아줘도 우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 놓고 저한테다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해서 돈은 벌고 있긴 하지만은 이걸 일시불로 다 드릴 수 있는 목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할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하길래 얼마든지 분할해서 받아도 됩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물어보는데 만약에 협상을 해서 갔죠? 갔는데 부르기를 3억을 불렀는데 자기가 1억 5천밖에 없다. 오케이, 1억 5천 주시고요. 나머지 1억 5천은 설정해 놓고 이자 주십시오 해도 돼요.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짜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득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는 만큼 받고 나머지 설정을 해놓고 이자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그걸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시다면은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는데 계약서를 그런 식으로 써놓고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1년이든지 1년 반이든지 2년이든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약속한 날짜는 그 대신에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날짜로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간도 오래 주겠다고 그러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더 감사합니다고 또 저한테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더니 나하고 같이 그 얘기하던 그분한테다가 야 누군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 이제 하고 나가 외지 사람이잖아요. 외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길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 사람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낙찰받은 땅 주인이 그 자전거 사람한테다가 이분이 우리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내가 얘기했더니 내 땅을 다시 사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땅을 다시 사게끔 해준다고 했고 가격도 10% 깎아준다고 했고 일시불로도 안 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중이야 그랬더니 오 그래? 그러더니 자전거 옆에 세워놓고 나한테 오더니 제가 이 동네 이장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이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쪽 이 맞은편 땅도 자기가 이 사는 사람 잘 아니까 이 사람한테 사게끔 하고 이 도로도 이 사람들한테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제안했더니 이장이 내가 해결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장이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내가 10% 싸게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는 늦춰도 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나서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명함 주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동네 가격을 알아보니까 평당 한 60만 원 가더구만요. 근데 제가 10%를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55만 원 정도를 해서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계약하겠다고 얘기하는 날 제가 와서 계약서를 쓰고 넘겨주는 서류를 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이장이 그 자리에서 모르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서 있으면서 저쪽에 있는 집을 하나 가르치면서 저기 집이 저 집이 작년에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일로 이사 온 건데 저 사람들이 50만 원에 산 겁니다. 60만 원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45만 원에 했을까? 45만 원이라도 우리 훨씬 많이 남죠. 내가 일부러 그때 60만 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45만 원? 좋다. 내가 부른 가격이 아니고 이장이 부른 가격이에요. 45만 원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장님 말씀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45만 원에 계약하는 걸로 하고 이 사람들하고 연락이 돼서 합의가 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와서 계약서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올라왔더니 한 일주일 지났나?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45만 원이 다 얘기가 됐습니다. 다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추수를 하고 나면 한 10월 넘어서 11월 달 되면은 추수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잔금은 그때쯤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수강생이 보게끔 되면 자기가 그해 경매로 낙찰받은 게 많아서 잔금을 사실은 등기 전을 다음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연말로 아주 정합시다. 잔금을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끔 되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몇 사람이 쓰냐면 4사람이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하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2사람이서 같이 도로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면은 한 필지로 돼 있으니까 몇 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45만 원을 정해놨지만은 몇 평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몇 평인지 알으려면은 현황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현황 측량을 신청한 겁니다. 현황 측량을 신청했더니 자 보십시오. 현황 측량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돼서 여기 뭐야? 759에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면적이 여기 보면 526인데 75, 265 여기 보면 얼마?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866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평수대로 이제 계약,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45만 원씩 계약해서 얼마라는 게 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도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로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넓은 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 측량하는 것은 내가 얼마로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가 4m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필요한 도로를 측량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얼마를 준다는 것까지 얘기가 다 끝나서 이제 잔금을 얼마 준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겨주려면은 번지수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분할을 했지만은 가분할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가분할은 돼 있지만은 여기는 750분은 전부 다의 번지수다 보니까 2번지수하고 2번지수도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된다면 이걸 뭘 해야죠?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현황 측량한 걸 가지고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거를 분할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분할하기 전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땐 분할을 안 해줘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분할을 안 해주는데 분할을 해주는 게 언제 분할을 해주냐면 도로가 있으면 분할을 해주는데 분할을 해줘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아야지 분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항공사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거를 도로가 있는 거를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물 관리자인 건물이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맞으면 분할을 안 해주니까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분할하실 때 그 맞아 들어갑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건축가 직원이 나한테 물어보면서 이것이 창고입니까? 벽이 있습니까? 벽이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벽이 없었거든요. 지붕만 있고 거기 보면 그 시골에서 그 뭐야 농작물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일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니 그럼 뭐 건폐율하고 용적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토목설계사 합니다 얘기할 때 이거 분할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분할해달라 하고 했더니 나한테다가 이 분할하는데 200만 원인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쭉 깎자 150만 원 하자 해서 50만 원을 우리 수강 낙찰받은 수강생 보고 입금시키라고 분할해달라고 하고 맡기고 계약서를 쓰고 올라오는 도중인데 제가 이제 한 그때 그 사람하고 얘기 한 2시쯤 얘기해서 다 얘기 끝내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한 3시 반쯤 됐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거 분할해준다 그러더니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가서 분할해달라고 했더니 분할 안 해준다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 테니까 내버려둬. 서류 집어넣지 말고 내려둬. 내일 내가 다시 갈 테니까. 그래갖고 다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갔습니다. 가서 토목설계 사무실 보고 분할 안 해준다는 데가 어디야? 같이 가. 나오고 그랬더니 같이 가는데 건축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 허가를 받는 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토지 분할하는 것도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를 가서 저 사람이 안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죠. 여기에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분할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더니 당연하죠. 여기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 있으면 당연히 안 해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뒷집에 도로를 내달라는 겁니다. 도로를 내달라는 건 분할 무조건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건물을 때문에 자르느냐 도로를 만드는 걸로 자르냐. 도로를 만들게끔 되면 이 두 개는 자연히 자르는 겁니다. 나는 뭘 하냐면 개발의 역할을 이 뒷집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이러더니 그럼 처음부터 도로를 낸다고 신청했지. 여기 보십시오. 도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여기 개발행 허가를 해서 이걸 자른다고 이렇게 신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 그래서 내가 토목설계 사무실 보고 내 뒤에 있었으니까 들었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서류 바꿔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도로를 분할하는 걸로 해서 서류를 바꿔서 다시 신청한 겁니다. 한 일주일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개발행 허가 났습니다. 허가증을 찾아야지 공사를 하고 준공이 나야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허가증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 공사가 다 돼 있죠. 이거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놓고 공사하는 기간을 며칠 뒀다가 이걸 가지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와서 보고 도로 포장이 이렇게 다 됐구나 준공이 됐구나 준공을 내주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면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갔더니 여기서 개발행 허가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개발행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서부터 2년 이내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가 됩니다.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고 개발행 허가는 허가를 날 때부터 2년 이내에 무조건 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을 할 때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에 옆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에 그러니까 원상복구 비용을 제출해야지 맡겨야지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은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끊어야 되는 영수증을 먼저 주는데 거기에 보더니 75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만 원의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끊었다가 제출하든지 아니면 75만 원을 예치한 예치금을 증서를 주든지 해야지 허가증을 주는 겁니다. 개발행 허가는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토목설계 사무실 갔더니 여기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끊어갖고 오라고 75만 원짜리 고지 있는 거를 가지고 저를 주면서 우리 토목설계 사무실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건물인데 거기 4층에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는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허가증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토목설계 사무실 그 소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이거 끊으려면은 본인이 가야 되는데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달라. 하고 나서 제가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는 데를 갔어요. 그래갖고 보여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15,000원이시네. 15,000원 주세요. 그러더라고. 15,000원 줬더니 그 다음에 날 보고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 신분증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개발행 허가에 있는 사람은 누구 두 사람인데 사장님은 개발행 허가 받는 사람이 아니시네. 제3자시네.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제3자에게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어줄 수 없습니다. 하고 15,000원 도시 주고 신분증 나한테 도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개발행 허가 나왔어도 허가증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로 주인은 한 분은 한 계약서 쓸 때로 안 돼 보니까 한 80세 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한 70세 되신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들 개발행 허가를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주민등록하고 이름하고 알았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걸 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허가증을 받아야 되겠는데 해갖고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받으러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개발행 허가를 가서 담당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자한테 가서 여기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보증 보험증권은 공사를 끝나지 않았을 때 강제로 원상복구시키는 비용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이에요. 그게 이행보증금인데 우리는 공사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어도 허가증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한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하고 신청하지 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 8세 먹은 이 건물 주인 이 개발행위가 신청한 당사자를 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 노인네들을 여기서 모시고 올 수는 없고 내가 내려온 김에 해결해야 되겠는데 싶었고 할 수 없이 제가 2층에 가서 그 시장실에 갔더니 시장실에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장님 좀 뵈놨더니 시장님 지금 출타고 안 계십니다 하고 아예 제3자니까 그 비서실에서 만나지 못하게 막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시장실에 갔어요. 부시장실에 가서 갔더니 부시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부시장실에 있는 그 비서는 똑똑하더만. 아 그러세요? 이런 거는 우리 그 부시장님 실에 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해주시는 감사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과한테 다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감사과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감사과에 갔습니다. 그때 감사과에서 이 비서실에서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과 직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오면 감사과 직원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않고 무조건 담당자를 불러요. 그래갖고 내가 잠깐 앉아 계시죠 그러더니 담당자를 부르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담당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나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이제 담당자가 온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사과 직원이 민원인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담당자는 민원인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말고 그대로 다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나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미 다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행보증 정권 없이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해달라는데 그 허가증을 안 주기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감사과 직원이 나보고 그러면 담당자가 얘기하십시오. 근데 나 혼자다가 민원인님은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마십시오. 자, 담당자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담당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공사 끝냈으면 처음부터 공사 끝냈다고 개발행위를 신청하지 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다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보고 이제 그 담당자가 이게 다 끝나니까 나한테다 이제 그 감사과 직원이 나한테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자 여기 표에 보시면은 주민등록이 3.2몰로 나가면 80세가 넘은 노인네가 이 도로를 만드는 걸로 해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려면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은 15,000원 찍으려고 앰뷸런스를 타고 올 수가 있게끔 만든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사과 직원이 이행보증 지원 지를 때 본인이 안 오면 안 해줘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감사과 직원이 지금 해주라고 눈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15,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그냥 달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치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아휴 그러면 아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난 15,000원이 아까워서 안 해준다고 안 된다고 뻗치는 줄 알았지. 알았어요. 내려가십시다. 내려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 15,000원 없이 허가증을 받는 겁니다.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토목사를 하겠습니다. 야 내가 허가증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착공계를 내고 한 일주일 있다 준공계 내고 준공계 내면 이걸 분할해서 신청해달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토목 사무실 소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이거를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그냥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 토목설계 사무소장이 내가 여기 토목설계 30년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이 개발의 허가증 받아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착공계 내고 며칠 있다가 준공계 내고 준공 봐서 분할해줘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니까 한 열흘쯤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분할 다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할됐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량 하기를 보니까 분할이 다 됐더라고요. 자, 보다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라 이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해? 번지수가 다 나왔죠. 이게 여기 도로로 됐고 이게 759-2라고요. 759하고 다 됐죠. 그러니까 번지수는 나오고 면적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가지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띄어서 그 사람들한테다가 넘겨주게끔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잔금을 주고 그러고 매도하고 팔고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서부터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일을 한 건 전 바삭하게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게 분할할 수 있었던 거고 도로로 자른다 그러면 자를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됐지. 만약에 경우에 토목설계에서 간다 담당자가 못 자르준다면 못 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입니다. 다 소송을 하지 않고 주인들하고 협상이 된 거거든요. 제가 보게끔 되면 10개를 낙찰을 받으면 50%는 협상을 해요. 그 중에서 다시 소송을 내면은 소장을 받고 나면은 자기한테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한 15%는 소장을 내면 협상을 하자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법원에 가서 조정으로 판사님한테 가격을 조정으로 해주십시오 결정해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80%는 조정으로 해서 팔고 나오는 건데 20%는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뱉자라 해요. 처음에는 제가 못 모르고 소송을 해서 이길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하고 낙찰을 받게끔 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협상할 사람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추천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배짜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 아무것도 없어요 배짜라 하시는 분 물건이 한 서너 개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그거 해결하는데 1년 2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아예 그런 물건은 지금 제가 추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초창기에는 못 모르고 했었죠. 근데 쭉 해결하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해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서 칼을 들이미 내놔도 못 하는. 누구 말 맞더나 강도를 하려고 칼을 들면서 뺏었더니 20만 원 뺏었다는 거 아닌가. 20만 원 준다고 달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못 준 것이 안 준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뭐 하다고 하고 법정치하고는 억급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할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내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조천명권은 그 사람이 돈이 없지만은 협상하려고 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법원에 가는 거 협상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들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멋대로 해라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개를 잘 봐서 좀 돈 잘 벌었다가 한 개 그런 사람 만나면은 10개 잘 벌었던 게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건 피해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협상할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도 중요한 사실을 보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